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추위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오늘 또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북 청송 등 북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렇게 차가운 겨울 추위는 이어지고 있지만 절기는 봄을 향해 가고 있어요. 2월 4일 내일이 벌써 입춘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정월 대보름이고요. 2019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정월 대보름 행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코로나로 또 몇 년 동안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이 계묘년 무사 안녕과 소원 성취를 비는 대보름 행사를 합니다. 경북 청도에서는요, 전국에서 가장 큰 달집 태우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달집 높이가 15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청도도 그렇고 대구의 금호강 둔치나 대구 스타디움 광장 이런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는 많은 시민이 몰릴 걸 대비해서 지자체들이 안전대책을 세우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도 운영합니다. 대구 경북 소방안전본부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를 이어가고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재 예방 안전을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2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입춘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안동 영하 0.3도, 봉화 0.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6도, 봉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며 활동하기엔 좋겠습니다. 한편 일부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며 춥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아침에는 이맘때 영하권 추위가,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안동 하회마을 보존회와 하회 별신구 탈루리 보존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에서 모레 우리 민족의 정월 대보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월 5일 아침 6시 30분에 하회마을의 주산인 화산 중턱 선앙당의 동제를 시작으로 중당인 국신당과 하당인 삼신당을 돌며 동제사를 올립니다. 안동 문화원과 함께 안동 낙동강변 둔치에서도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리는데요. 시는 지신밟기와 고고 장구 공연 행사로 축제를 시작해 전통 음식 체험과 민속놀이 체험까지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은 하늘에 구름 많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한낮에는 9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대기는 계속해서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부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이번 주말 오후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포항 청하와 연일에서도 올 한해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집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달집축제는 특히 포항이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이후 새로운 한 해의 일상회복을 기원하고 묵은 애곤을 달집에 태워 날려보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염원을 담는데요. 청하면 월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달집 축제에서는 가수들의 공연과 소원 성취문 쓰기, 달집 태우기와 시민 안녕, 풍년, 풍어 기원제 등이 열리고요. 연일읍 형산강 둔치에서 열리는 달집 축제에서는 달집 태우기와 안전 기원제, 강강술래와 지신밟기, 소원지 쓰기와 떡국 나눔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펼쳐질 텐데요. 날이 건조합니다.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4도, 습도는 5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도 정월대보름을 맞아 4년 만에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이 개최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불엄을 깨고 오곡밥 먹으며 건강하고 무탈한 한 해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이죠.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사동 울릉예술문화체험장 구 장흥초등학교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마을과 가정의 잡귀의 침입을 막고 풍농과 풍어, 가정의 다복을 비는 지신밥기와 장흥농악단의 시가지 지신밥기로 축제의 막을 열고요.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꽃은 한 해의 애군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달의 소원을 비는 달집 태우기로 집과 솔가지를 싸다 올린 무더기에 각자의 액막이 문구를 달집에 걸어 보름달이 떠오를 때 불태우는 건데요. 또 부럼 나누기 음식으로 돼지국밥과 수육, 부럼, 나물, 파전과 강정 등도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행사 참여하셔서 한 해 안녕 빌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가죠. 네, 70세 상향입니다. 네. 자, 70세로 어떤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네, 대구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하철, 지상철 같은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입장에 기묘하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난 198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탑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이 새마을 무궁화 같은 경우는 30% 할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로 우대 시설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할인이나 무상 이용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구시가 이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지자체가 혜택을 줘야 하는 대상이 돼 있으니까 이게 대중교통, 시내버스 대중교통이잖아요. 네. 대중교통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좀 확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는데 시내버스에도 주니까요. 하지만 이게 이제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상 승차, 무임 승차 혜택을 주는 이 연령도 함께 70세 이상으로 높이겠다. 이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재정 부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대구시 쪽 얘기를 들으니까 재정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도 높이는 상황이지만은 시내버스 무상 이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있지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대구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배포할 예정이고 또 법제처에 노인복지법의 65세 이상 문구를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거 좀 묻기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거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여기 이게 아무래도 100세 시대가 되고 노령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구시의 이번 결정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러게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미궁 속으로입니다. 예. 미궁 속으로 빠지는 일이 그 구미 네. 3살 여아 사건 네.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부터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로 발견이 되면서 처음 알려졌어요. 네. 수사 초반에는 숨진 아이 친어머니로 알려진 이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이 성모 씨, 이 3세 여의 어머니로 밝혀진 이 성모 씨의 친딸 24세 김모 씨가 자기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른 걸로 의심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DNA 검사를 해봤더니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김 씨가 실은 언니고 예,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이 석 씨가 친어머니다. 엄마라.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그러니까요. 사건을 받아내셨는데요. 네. 수사 끝에 경찰과 검찰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또 자신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석 씨가 다른 남성과 사이에 낳은 자기 아이를 더 가까이 두고 지켜보고 싶어서 김 씨, 그러니까 자기의 딸에게 자기 아이를 키우게 한 범행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면 자신의 딸 20대 그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그 검찰과 경찰은 이 석 씨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해서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심과 2심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선고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이걸 무죄로 선고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석 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둘러싼 의문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네.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자체가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 DNA 결과는 있었지만 DNA 결과뿐 아니라 다른 뭐 정황상 상황에 아니면은 물적 증거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알 수가 없다. 뭐 DNA 결과는 뭔가 바꿔치기한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지만 재판부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끝나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사실은 약취 혐의는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하지만 이게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거는 미공속으로 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빠진 상황이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끝나지 않는 갈등입니다. 네. 갈등 있는 곳이 워낙 많기는 한데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네, 대구 북구 대연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네. 계속해서 뭐 갈등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낮에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을 먹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도 돼지고기 이제 바베큐 행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 뭐 사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슬람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그쵸. 상황이고 네. 소고기도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돼지고기 먹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지난 12월 이 공사장 앞에서 벌였던 이 돼지고기 바베큐 파티 여기에 대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도 네.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구청이 지난 1월 뭐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사원 이전 대신에 인근 주민들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이거를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비례 측에서는 이게 주택 부지 매입안 이거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 통보 아니냐 거부를 했거든요, 제안을. 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요. 이 문제가 쉽게 당장 해결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시나 법적- 구청에서 네. 예. 법적으로는 뭐 분쟁이 뭐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아크릴 방음 터널입니다. 네. 이 아크릴 방음 터널이 화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 뭐 좀 바꿔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맞습니다. 5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긴급히 안전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가운데 58개와 또 12,118개 방음벽 가운데 1,704개가 화재에 취약한 PMMA라고 하는 네.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그러니까 이제 아크릴 소재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 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 PC라고 우리가 또 부르는데 예. 이런 소재나 강화 유리로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음 터널 교체 계획을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수립을 해서 내년 2월까지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네네. 이거는 하루 빨리 교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오락가락 보조금입니다. 예. 어떤 얘기예요, 이건? 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이게 이번에 나왔는데요. 네네.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12일 개편안을 발표하다가 이걸 미루고 어제 언론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불쑥 공개를 한 건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을 제한 가격이 실제 가격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동안 전기차 사면은 보조금 얼마 받는다. 여기에 따라 시비가 없거든요. 이게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그쵸. 보조금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쉽게 발표하지 못한 이유, 사실상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여러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네.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 이력 전산 시스템 유모를 기준으로 성능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 이게 좀 대표적이에요. 네.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관리 시스템을 모두 운영하면 성능 보조금이 100%, 그리고 협력업체 운영서비스센터와 전산 시스템이 운영되면 90%, 네. 그리고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 시스템이 없으면 80%, 이런 건데 네. 애초 정부가 직영 서비스 센터와 전산 시스템이 일부만 있거나 없는 제작사 전기 승용차에는 성능 보조금을 절반만 주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면 외국 제조사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제조사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차별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또 일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조금 차등 지급 이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네.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이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네.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어디든 빈틈만 났다 싶으면 붙이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런데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 설 명절을 보내면서 대구시장이 설 인사와 또 홍보성 현수막을 자중하자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수막들이 도로 곳곳에 붙었었는데 수거 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게재 기간과 또 연락처, 설치자 등을 표기는 하고 있지만 철거가 되지 않아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 이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광고와 또 음식점 홍보 현수막도 많죠. 이런 불법 광고물들을 시민들이 수거해 오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데요. 저는 예산과 또 실적이 가장 많은 달서구에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수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여하는 주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불법 현수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진천 동사무소 뒷골목 쪽인데요. 일단은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되고요. 사진 찍고 나서 이제 양쪽에 가위로 잘라가지고 말아서 우리 차에 넣고 주위에 이제 나무에 달린 허연 줄들 보기 싫으니까 그거 조금 이렇게 제거해주고 사진 그럼 먼저 찍어볼게요.
저는 진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 김혜숙입니다. 어려운 점은 이제 이게 사진을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찍어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로과 같은 데는 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진 찍는 게 거기 조금 많이 어려워요. 현수막이라 하는 게 달려있는 자리에 우리가 차를 세워야 되니까 그 세워놓고 하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왜 차를 거기 댔냐고 막 빵빵거리고 욕도 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는 거죠. 이게 이제 한도액이 한 달에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몇 년 동안을 계속 50만 원씩은 한 달에 계속 했으니 주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살림의 보탬이 되고 저희들 또 이렇게 나가서 보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우리도 저거는 아니다 싶어서 또 애기도 하고 우리 딸 쓰고 아름답게 하는데 좀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불법 현수막을 안 달면 더 좋겠죠. 길가에 있는 거나 아니면 나무 위에 막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찾은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때 안전이나 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합법적으로 게시를 할 수 있는 현수막도 있는데요. 네. 아직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고 또 보상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 윤현영입니다. 현수막 철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분쟁 요지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청자분들에게 철거 가능한 현수막과 철거 방법, 그리고 철거 작업 시 주의할 사항, 안전상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수거하실 때는 아무래도 칼을 쓰는 작업이라서 안전사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높은 곳이나 그리고 수거하실 때 차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가지고 철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법적으로 보장된 현수막은 철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유지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랑 불법 현수막 두 종류가 있는데,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 13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불법 현수막은 3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만 원 정도, 그리고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다 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대구시의 모든 구군이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잘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잠시 3년간 쉬기는 했지만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몇 년씩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특히 달서구에서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매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달서구 도시디자인과 광고 홍보물팀 최형욱 담당에게 들어보시죠. 광고물 수거 보상제란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아니면 길에 뿌려진 전단지 같은 것들을 철거하거나 수거해서 오시는 주민분들한테 수거한 양만큼 보상금을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참여 자격이 되게 복잡하진 않고요. 주소가 달서구로 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같은 이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만 20세 이상의 달서구 주민이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작년 성과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4만 7천 장 정도, 그리고 벽보 전단지는 1,650만 장 수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광고물은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붙을 수 있어요.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니까 시간이 제약 없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제일 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불법 광고에 대한 뭐 홍보 효과 같은 것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하더라도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특히 철거할 때는 함부로 철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지만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자분들에 한해서만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현수막 철거할 때마다 한 장당 1,000원씩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작업 시간도 제한이 없거든요. 뭐 아무 때나 짬짬이 눈에 보이실 때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한 달에 뭐 20-30만 원 이렇게는 보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하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각 구군별로 조건과 또 보상이 다르니까요. 네. 거주하는 곳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의 문화예술인들을 다시 만나고 기억하는 시간 천재의 삼각지대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대구의 독립운동가이자 서재학자 이원식 선생이 남긴 옥중일기에 기록된 인물들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17번째 이제 분이신데 네. 은둔의 시인 이설주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네. 본명은 이용수고 그 수창학교 대구 고보를 졸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 가서 니온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을 하지만 사상범으로 이제 체포되면서 이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던 중에 그 일본 문학 잡지 신일본 민요에 그 시 고소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만주와 중국 등지에서 이제 방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예상이 되시죠? 네. 어떤 활동들을 했을지. 그러니까요. 네, 그 해방 이후에 바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분들이 다 이렇게 네. 정말 그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1945년 이전은 그 실제로 방랑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후의 기록을 통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좀 상상 속에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원식 선생님 네. 일기장에는 어떻게 적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기장은 이제 지금 현재 계산동 뽕나무 골목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뽕나무 골목 그 300m 범위의 동부 지역에 있다. 동부 지역에 이설주 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의 거주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하셨던 다니고 활동했던 어떤 장소가 아닐까라고 해서 추적을 해봤고 최근에 그 연구에 의하면 그 이설주가 운영했던 중앙로의 문화서적 의 위치를 이 이원식 선생이 일기장으로 증언한 게 아니신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대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대구에 네.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은 우리 권상구 씨가 네. 이 또 막 찾아보셨어요. 많이 찾아보셔서 오늘도 사진을 몇 장 갖고 오시고 지도까지 그려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 지금 첫 번째 사진 이건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네. 여기가 지금 문화서점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네. 이 도로가 지금 그럼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그 다른 차들이 안 다니고 있죠. 네. 그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고 그 경산 가면공원 쪽 중앙로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로. 네, 지하철 1호선 뭐 3번 게이트 정도 되는 위치인데 이 건물을 보시면 건물의 인면 파사드라고 하죠. 인면이 좀 특이한 장식으로 되어 있고 네네네. 모자이크 벽화가 보이는데 이 소가 모자를 쓰고 야구공을 던지고 있는 어떤 그 멈춰 있는 상태를 보여지는데 컬러고요. 네, 저는 이제 90년대 때 저는 대구 시내를 좀 많이 걸었었는데 네. 이 특히 대구 도심지에 오면 뭐 이런 도시가 다 있노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오래되고 장식되고 그리고 뭔가 시대가 보이는 장식성이 있는 건물들이 좀 특징이었는데요. 그래 보였어요. 이 건물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 그 최근의 시민들은 1990년대 후반까지 대구 서적으로 알고 있는 네, 본영당은 혹시 알죠? 좀 옛날 사람 맞으시나요? 네, 옛날 사람.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네. 아는 걸 어떻게? 아마 그 90년대 이후 주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대구 서적 자리를 또 더 옛날 사람한테 여쭤보니까 네. 여기가 문화서적 자리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설주 문화서적 혹시 연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더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연결고리가 어디 있던가요? 네. 그래서 이 현재의 위치가 포정동 6-6번지였는데 네. 근대 인쇄물들을 이렇게 뒤지는 중에 이 포정동 6-6번지에 문성당이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성당에서 나온 책들을 쭉 살펴보니 이 현대 시인 선집이라고 하는 이 시집의 그 출판 정보를 보면 그 저자의 이설주 이름 나오죠. 이설주 김용호 씨가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고 그리고 출판사는 문성당 주인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쇄소는 합진인쇄소. 합진인쇄소도 교동시장 거기에 인쇄소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설주와 문성당, 문화서적, 주인용은 혹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있겠네요. 더 추적을 하게 되는데 1959년에 백기만 씨가 낸 10분인 사람들 출판 정보를 보면 우리가 아는 백기만 선생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작고하신 문화예술인들을 다루는 이제 서적인데 제일 왼쪽에 출판 정보를 보면 문화서적이라고 딱 나오죠. 그렇네요. 문화서적. 문화서적 있네요. 총판
그러니까 이 출판된 책을 총판? 파는 곳이었던 거예요. 아, 이슬주 씨가 이 문화 서점을 이제 운영하셨구나. 아. 근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이 이걸 하게 되었을까라고 해서 이제 2014년경에 제가 더 시간 여행을 해서 이분들을 좀 사사시 좀 살펴봤더니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타래처럼. 아, 고구마 줄기 이렇게 내시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보면 이 중앙로의 모자이크 건물은 대구 서적이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문화 서적이었고 이설주라고 하는 시인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설주의 딸이 이일양인데 네. 이분도 시조 시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바로 주인용 씨의 아내 되시는 거예요. 문성당 이설주는 장인과 사위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합진 인쇄소의 공장장이 이설주였다. 그리고 10분의 사람들 출판 정보를 보면 사조사, 출판사가 사조사로 나오잖아요. 네네. 바로 이 사조사가 사조 참치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사조 참치를 먹으면서도 이게 뭐 새로운 사조가 상상도 왔어, 못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사는 그 사조사라는 걸 모르고 계셨죠. 그러니까 주인용 씨가 대박. 사조 참치를 설립한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네. 아주 재미나죠. 그래서 근대 이런 얘기 너무 출판업에 재밌어요. 예. 뛰어든 이 출판인들이 네. 왜 원양 어선에 참여를 했는지 이 주인용 씨의 삶을 이제 뒤져보니까 이제 실타래처럼 나오게 되었고 이분의 주변에는 뭐 동아출판사 김상문 사장도 계셨는데요. 네. 이분은 뭐 동아전가 아시죠? 없이 공부 못했죠. 역시 옛날 사람이네요. 네. 또 안다 그랬네. 이분은 아이고. 내가 죽으면 동아전가를 묻어달라 이렇게 하셨고 주인용 씨도 필수품이죠, 필수품. 가운을 남기셨는데 네. 그 사람은 머리와 생선부터 쓰는다. 오. 생선도 머리부터 썼고 네네네네. 사람도 머리부터 무섭다. 쓴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원양어에 참여하셨는지 연결이 되네요, 그것도 그리고 또. 왜 근대 지식인으로서 출판업에 참여했는지 쫙 연결이 되죠. 네. 그리고 이수화학이라고 아시죠? 대기업이잖아요. 네. 이분은 문성당에 지금도 있잖아요, 그거. 잉크를 공급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도 그 그룹장이 되셔가지고 김준성 문학상이라고 하는 거를 제정해서 지금도 본인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분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돈과 문학은 하나다. 그렇죠. 아시겠죠. 이 근대를 열어갔던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좀 열었든지 예. 그 중심에 이설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네. 찾아보면 그 이설주신 그 비석이 네. 동구에 있다 이런 게 이렇게 그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어딘지 잘 알고. 사실 대구 분들은 이제 이설주 이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뭐 금방 은둔의 하셔서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게 제가 오면서 해석을 해보니 네. 다른 시인들과 교우 관계를 안 하셨을 것 같고 보통 시인은 어디 문학회나 무슨 다방이나 무슨 활동이나 그쵸, 항상 만나고 뭐. 얼굴을 맞아요. 내세우고 또 친구들도 생기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혼자 이렇게 박혀서 이제 시만 좀 남기셨던 그런 분들을 보이고 또 특히 본인이 그 합진인쇄소 공장작이잖아요. 네네. 그럼 얼마나 쉽게 시집을 낼 수 있겠어요. 내면 되니까 인쇄하면 지금 되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쪄야 되겠다 이래서 어마어마한 시집을 그 1947년부터 57년 사이에 그리고 또 사위도 또 문성당 대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시집을 남기시게 되셨고 작품집은 좀 다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작품의 제목들을 보면 재밌어요. 뭐 1947년 들국화, 1948년 방랑기. 이 방랑기를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분이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을지 1945년 이전에 그리고 1952년 미륵 그리고 1949년 잠자리 그리고 이제 1955년 순환의 장 그리고 1957년 세기의 거화. 거화는 이 세기의 거화는 표지에 그냥 거화 두 한자만 적혀 있는데 그 백기만 이상화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냈던 동인지 이름이 거화잖아요. 그래서 이 백기만 이상화 이 후배로서 이설주의 위치를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집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거의 보니까 그 50년 전쟁 이전보다는 이후가 네. 훨씬 많네요, 그죠? 작품이. 네.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으셨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설주 시인이 일본, 뭐 만주, 중국 이쪽을 거쳐서 해방 후에 대구로 왔다.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작품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게 세기의 거화라고 하는 시집인데 어제 그거 뒤져보다가 네.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 기록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까지 쓴 시를 엮었다.
네. 이 세기의 거화라는 이 시를 쓰게 된 기간을 지금 설명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제목의 대합실이라는 시를 골라봤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 당시에 또 동남아시아 뭐 전 지역으로 해서 만주, 대만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향으로 가면 먹고 살 게 있습니까? 논답이 있어도 이렇게 곡식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로 몰렸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대구 인구가 25만 명이었는데 네. 1년 사이에 25만 명의 전재민,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를 입은 피난민들이 대구로 몰려오게 되고 당시에 이 대구역 대합실에서 그 막 밀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이제 고아들이 가장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시를 대합실. 적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조국은 오래 잊었던 것 모두 찾아 아버지의 땅에 쫓겨갔던 자손들 돌아왔다. 이 광복을 표현하는 그러니까요. 느낌 아우라들이 네. 있죠. 아버지의 땅에서 쫓겨갔던 자손들이 네, 다시 돌아왔다. 본인도 되돌아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눈 날리는 거리거리 양철통을 휘두르며 배고파 울고 헤매는 네 아들 딸이르더란. 태어날 적부터 도적의 영토에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그러니까. 시적 언어로 표현하면 태어날 때부터 도적의 영토에서 자란 영토에서. 거예요. 햇볕을 못 본 소녀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기 전 무의 고아로 또다시 어머니의 품을 잃게 하더라. 그늘진 덤불에서 자란 소녀야. 그러니까 자랄 때도 그늘진 덤불에서 자라죠. 그리고 별도 춥다죠. 오들오들 떠는 이 밤 헤어진 옷자락에 자장가가 돌아나면 석류같이 빨갛게 터진 손발이 거적의 밑을 어머니 젖가슴이나 닦아둔다. 그러니까 이게 덮을 이불이 없으니까 당시에 가마떼기로 덮고 잤던 당시의 피난민들 그리고 전쟁 고아들, 전재민들 이런 어떤 상들을 이 이설수주 씨가 이 대합시를 보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손발이 얼어가지고 피가 나고 이랬. 네. 그렇게. 그래서 광복 이후에 이설주 씨는 이제 대구 여자상업학교 현재 제일중학교죠. 그리고 경북 여자고등학교 등의 이제 국어 교사로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2011년에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설주 문학상이 이제 제정됩니다. 그래요. 그 대구에서도 2008년에 2월 3일에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하면서 이 시비를 건립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쭉 연결해서 뭔가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조금 더 이분은 좀 연구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구가 마무리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재의 삼각지대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에 대구의 문화예술계도 또 바쁘게 돌아가겠죠? 네. 사실 2월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연예술가들이 주로 공공 지원금에 의존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원금 신청 기간에 해당이 돼서 1월은 좀 쉬는 시간이고 공연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사업들 준비하시는 거군요. 네, 서류도 준비하시고 심사받고 이러시느라고 대구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같은 그러니까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예술단체들의 정기 공연 혹은 특별 공연 같은 공연이 아니면 사실 뭐 개인적인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던 공연이 아니면 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공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피아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정말 기다리셨고 기대하실 만한 공연인데요. 2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러시아가 낳은 21세기의 천재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칭송받고 있는 다닐 트리토노프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네, 다닐 트리토노프가 오죠. 네, 달서 아트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에 비해서 괴물 피아니스트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아주 힘차게 소화해내면서 천재 피아니스트의 이런 수준의 등극을 한 피아니스트입니다. 9년 만에 내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차이콥스키, 스크리아빈 같은 러시아 작곡가 작품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슈만에서
테크닉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라벨에 이르기까지 피아노 음악의 어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야심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교면 기교, 감성이면 감성, 뭐 못하는 게 없는 피아니스트죠. 맞습니다. 다니엘 트리포노프 2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달서 아트센터에서 공연합니다. 1월에는 그 요절한 천재 작곡가 두 작곡가를 소개해 주셨어요. 모차르트하고 슈베르트.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게요? 네, 오늘은 350여 년 전 같은 독일에서 동시대를 살면서도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우리에게는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핸델과 바흐의 서로 다른 삶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작곡가는 또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일찍 태어난 핸델은 1685년 2월 23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오페라를 만난 후 그 매력에 빠져서 오페라를 배우러 이탈리아로 찾아갑니다. 본고장에서 바로크 오페라를 제대로 배워서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를 유럽 전역에 꼽힌 바로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공로로 그를 클래식 음악의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네네네. 조금 명칭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토대는 클래식 음악의 토대는 바흐와 핸델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핸델은 사실 자신이 가장 성공한 나라인 영국인으로 나중에 귀화를 해서 유럽에서는 그를 영국 사람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핸델 음악의 어머니 그러면 되게 아주 온화하고 막 좀 유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분이 그렇게 욕심도 많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화려하고 또 굉장히 열정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타고난 체력과 열정, 그 열정으로 3번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의 왕립 음악원을 세울 만큼의 강한 의지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 나라가 아닌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로 성공한 만큼 많은 시기와 질투와 시기가 있었지만 오페라에 대한 핸델의 재능과 감각은 당시로서는 탁월했기 때문에 그 어떤 작곡가도 그의 능력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리아죠. 울게 하소서가 나오는 오페라 리날도 그리고 또 나무 그늘 아래서 옴브라 마이프가 나오는 오페라 세르세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공연되는 바로크 오페라 레파토리에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에 말씀하신 이 두 최고의 인기 오페라 작품이 바로 그냥 한 사람 핸델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 네, 엄청난 그것도 거죠. 이탈리아인이 아니면서. 그렇습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은 오페라에만 그쳐져 있지 않고 왕궁의 불꽃놀이, 스사음악 같은 기악 챔버 앙상블 작품, 여기에 메시아를 비롯한 오라토리오 작품들도 당시대에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직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핸델은 뛰어난 오르가니스트로도 알려졌는데요. 당시 핸델의 오페라 공연에 대한 리뷰가 실린 신문 기사에서는 청중들이 그의 오페라 못지않게 오페라 막간에 무대 위에 설치된 오페라 오르간에 올라서 자신의 오페라 아리아를 모티브로 즉흥 연주를 펼치는 핸델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차르트도 그렇고 슈베르트도 그렇고 그 음악에 대한 어떤 음악만에 대한 열정 이런 걸로 똘똘 뭉쳤다.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이라면 핸델은 좀 그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클래식 음악 역사의 대부분의 천재 작곡가들이 다들 음악에 온통 자신의 삶을 걸었다면 핸델은 어쩌면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부와 명예욕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곤경에 빠진 적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격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독일 하노버의 왕실락장으로 일을 하던 중에 런던에 자신의 오페라 공연을 하러 갔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그대로 눌러 앉아버린. 그런데 또 운이 나쁘게 또 하노버 공작이 다음 영국 국왕으로 추대되어 오는 바람에 낭패를 겪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상음악을 런던 그 테임즈 강가에서 공연하면서 막 왕의 마음을 역전시킨 거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공경에 빠질 때마다 그의 작품이 아주 뛰어난 그의 작품이 그를 위기에서 돌파시켜주는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대에 이미 그는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네. 후배 작곡가들이 핸델의 그 작품 기법을 이렇게 이어받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파 작곡가들 가운데 모차르트와 베토벤, 하이든도 물론이고요. 핸델의 오라토리오에서 볼 수 있는 합창음악 기법을 이것은 정말 뛰어난 것이다. 후대에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그의 작품 기법을 이어받아서 모차르트의 레퀴엠, 베토벤의 미사곡 같은 작품이 나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니해질 수가 없고 또 그 위대한 음악가는 후대 위대한 음악가들이 또 알아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핸델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화려하고 유명하고 막 이렇게 극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는데 바흐는 정말 독실한 그렇죠. 종교인의 주의 종으로 산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생전에는 핸델은 바흐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유명했었고 성공했었던 것이고 바흐는 그만큼은 아니었다. 바흐는 사실 독일 안에서만 그가 살고 있던 그가 지나갔던 도시들에서 정도만 유명했었던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거죠. 맞습니다. 1685년 3월 21일 독일 작센주의 아이제나흐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독실한 루터파 교회음악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바흐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교회음악가로서의 길을 그래요. 걸어갈 준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악보를 구입할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없어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 수많은 악보를 직접 빌려서 사보했었다라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흐는 말년에 백내장으로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일화가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일 것 같습니다. 핸델은 결혼은 안 했고 네. 바흐는 결혼을 두 번이나 했죠. 안나 막달레나. 그렇죠. 네. 특히나 두 번째 결혼은 16살 차이가 나는 맞습니다. 성가대 소프라노랑 함께 할 만큼 굉장히 그 핸델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그의 삶이 그리고 두 번의 결혼으로 절반만 살아남았긴 했지만 20명의 자녀를 낳았던 걸로 기록이 납니다. 또 훌륭한 음악가들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네. 바흐 가문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자식 교육에 그 음악적 교육에도 되게 욕심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으로서의 바흐에게 지워진 경제적 무게는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게요. 네. 핸델과 바흐가 네. 뭐 교차점이 있습니까? 오늘 두 곡 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었고 핸델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흐가 핸델을 만나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었지만 안타깝게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재능은 확인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음악은 누구의 음악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곧 봄이고 나무의 꽃도 나무의 새싹도 돋고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올 것 같아서요. 핸델 최고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서 나무 그늘 아래서 옴브라 마이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플라타너스 나무의 그늘을 잘 누리다가 나중에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죠. 옴브라 마이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통정보로 가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태전 3거리에서 팔달교 양방향 소통 원활하고 국채보상로 서대구 공단 내거리에서 동신교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두산교 방향은 남대구 나들목에서 침산교까지 막힘없이 지나고 명덕로는 방국의 내거리에서 명덕 내거리 구간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나들목에서 남구미 나들목까지 시원한 흐름 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칠곡 나들목에서 가산 나들목까지 어려움 없이 통과하고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지체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5일까지 여러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 댓글창을 닫습니다. 유가족과 지원단체의 요청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KBS에 출연한 한 희생자의 어머니는 가장 힘든 게 뭐냐는 질문에 악성 댓글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 추모의 방식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2차 가해는 없어야겠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